새로운 시대의 청년의 눈으로 정치를 읽다. 청년 정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스튜디오가 벌써 기운이 다르네. 예, 벌써 아주 그냥 이게 좀 느껴지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신인규 변호사랑 이런 토론하면 텐션이 네. 좀 높아지더라고요. 신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전용기 의원님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렇게 섭외 전화를 받고 네.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씨다 제가 보니까 알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섭외를? 이거 너무 잘된 섭외 아닌가 서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신씨니까 신선한 용기. 오! 신선한 용기로 저희가 야. 정치판을 한번 좀 네. 흔들어 보겠다. 네, 그런 각오로 왔어요. 야, 그 장명 딱 되네. 역시 우리 드립의 신. 저희 신선한 자체 용기. 사설 드림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자, 저는 그게 좀 약합니다. 드립이 네. 좀 약해요. 괜찮아요. 용기로 그냥 밀어붙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제가 본격적인 정치 토크 시작하기 전에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벌써 지난 5일인데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파괴 이런 드라마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저출생 원인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와 나도 끝까지 혼자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용기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어이가 없죠, 사실. 그렇게 치면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네. 애기들이 뛰어노는 거 보면 출생률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조롱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회라고 하면은 실제로 민생 정책들을 듣고 와서 정부 설득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정치 불신을 훨씬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인구특위 위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서정숙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 과거에 조수진 의원이 했던 그 양곡관리법 사태에서 그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운동을 하자라고 했던 거나 네. 뭐 경제 위기 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방했던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전 자꾸 떠오르는데 네. 전 그거의 이상 이하도 아니다. 뭐 좀 더 연장한다면 김영선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에서 진짜 수돗물을 떠마셨던 저는 뭐 그 맥락으로 저는 보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 출산율 관련해서는 지금 초저출산 이제 앞에 초자가 붙었고 저는 이제 인구 위기를 넘어서 전 인구 재앙 수준이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네. 어제 또 뭐 한동훈 장관이 인구 재앙 얘기를 하던데 전 되게 그러니까. 반가웠습니다. 네. 제가 쓰던 용어를 네. 이제 한동훈 장관도 가져다 쓰던데 용어를 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신 아니라 변호사님 방송 보나 보다. 제 거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인구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는 지금 의원들과 정부 책임자들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거예요. 네. 엉뚱한 건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다 저는 지금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 거기에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유일하게 정상적인 곳이 전 한국은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이제 이창용 총재가 상당히 중심을 잘 잡고 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30일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중장기 심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상대적 노인 빈곤율하고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지금 망한다는 전제로서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기관들은 엉뚱한 진단과 엉뚱한 해답. 그러니까 거의 국민들 입장에서 거의 환장할 노릇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는 일이라도 일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 정말 유일하게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저는 한국은행이라고 한국은행까지 봅니다. 무너지면 이거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저출생 대책 이런 거는 인구특위 위원부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청년 정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청년들한테 이 열어줘야 되는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이 세대 문제가 결국에 대한민국 전체 문제로 번질된 게 결국에는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생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정부기관의 장관급에 있는 이런 위원회 자체도 사실 나경원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저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나경원 위원장 잘리지 않았어요? 잘랐죠. 지금은. 네. 1월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위원장 같은 사람을 시킬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신인규 변호사라든지 실제로 지금 뭐 신혼부부 지금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라든지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싹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진짜 명확한 인구 대책, 출생 대책이 나오지. 다른 분들 그러니까 뭐 나경원이나 방금 얘기했던 서정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너네 이렇게 해야 돼라고 지시하는 형태는 절대 인구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용기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네. 지금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출산에 관해서는 무관심자들이고요. 네.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할 일이 없고 앞으로도 이제 할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사자들이 바꿔야 된다는 건 너무 동의하는데 네. 지금 그럼 출산을 왜 못하느냐?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부담과 불안입니다. 결국 부담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적, 물리적 여건 때문에 못하는 이 구조적 원인을 지금 풀어야 되는데 구조적 원인은 결국 국가가 해결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이 그 해결할 책임이 있잖아요. 인구 재앙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한다는 소리가 방송 프로그램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한심하고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헌법 10조에 네. 행복 추구할 권리가 다 모두에게 있어요. 그럼 저는 행복 추구권의 관점에서 아이를 낳을 사람들은 당연히 낳을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뒷받침할 책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극복 모델하고 적응 모델이 있는데 다들 뭐 적응 모델로 쉽게 포기해서 뭐 이민 받자라든지 그냥 이대로 살자 뭐 인구가 작은 게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적응 모델로 도망가는데 전 이거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요 출산율 정책이 있어서만큼은 행복 추구의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행복한 가정 낳고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거 저는 찾아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극복 모델을 써야 된다.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번이 걱정이에요. 내가 애를 낳았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해결해주지 못하면 출산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절대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친구들 많은데 결혼들 대부분 했어요. 결혼한 두 분 친구들이 다 미혼이신가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예, 예. 예. 결혼한 친구들 많은데 대부분이 아기를 안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전 지금 의원님도 저는 결혼한 지 1년 이제 조금 넘어가지고요. 예, 아직은 신혼이라. 아니, 아직 근데 신혼인데 안 낳느냐 못 낳느냐가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예. 낳는 사람도 존중은 하되 예. 이 못 낳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런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아기 낳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아기를 딱 낳았을 때 우리 사회나 뭐 이런 언론 보도 이런 거 보면 애 한 명 키우는데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 교육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부터 해요. 맞아요.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청년들이 지금 애를 낳을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우리 정부의 조사모사 정책 때문에 저는 애초에 취업 연령이 늦어진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국 남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해가지고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28세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25세, 26세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28세에 시작을 딱 해가지고 이제 애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뭐 삶의 영위가 되느냐? 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딱 28, 25 이때 사회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학자금 대출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우리가 애 낳고 연애하고 뭐 결혼할 준비를 하려고 보면 내 빚은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런 것들 해결 안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해야 되는데 뭐 한간에는 뭐 500조 이상 들이부었는데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쓸데없는 데 써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니, 똑바로 그러니까 못 써서. 500조를 써도 못 해결한 사람들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요. 정치권의 세대 독점. 60, 70대라는 한 세대가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500조를 써도 못했다? 본인의 무능을 자인하고 이제 내려오면 될 일인데 아직도 고집 부리면서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전 출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출산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결혼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럼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도 나이가 이제 올해 38인데 네. 아직 결혼도 못 했거든요. 근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무슨 뭐 매력 발산을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매력 발산을 했는데도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이 현실 뭐 누가 맞는지는 뭐 제 여자친구만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결혼이라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진출에 대한 나이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 진출을 해도 정상적인 지금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없는 이런 경제적 부담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결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제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는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이르게 됐다. 여기에 대한 전 책임을 전 정치권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이 정치에 있어서의 당사자주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어제는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인가요? 이 소아과 오픈런과 관련해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하려고 일찍 예약하는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두 분 다 아이가 없으셔서 그런데 이게 진짜 막말이거든요. 막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병원 소아과가 완전히 아비규환이고요, 난리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이 젊은 분들이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정말 이분을 향한 이 분노의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부추기는 거죠. 벌써 지금부터 들어도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 어디 가야 되지? 이게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네. 사실 병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인데 이것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네. 사실 이런 망언들을 하다 보니까 이 걱정이 해결되냐 이거거든요. 9시에 오픈런 하는 거는 9시에 땡하면 가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사진을 봤는데 9시 땡 해서 줄 서니까 60명이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어제 밤에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열이 불덩인데 이거 어떻게 한글 방법도 없어요. 근데 병원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 소아과 볼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소아를 볼 수 있는 데는 소아과밖에 없는데 거기 뛰어갔더니 사람은 60명, 70명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환장하는 거거든요. 회사는 가야 되지, 네. 전화는 오지.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해서 소아과 늘 늘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을 결정하는 그 의사 견달을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소아과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사 정원이 문제가 아니다. 네. 이것은 뭐 브런치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네. 얘기 하시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당연히 부모님이 있고 이 세상에 뭐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은 없죠. 네. 근데 저는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도 쓰고 정말 얼마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 네. 낳는 것부터 고통이지만은 기르는 것도 부모님의 고통과 희생을 수반해서 저희가 잘하는 건데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늘 기억합니다. 제가 더 이상 효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5살 때까지 부모님한테 기쁨을 다 줬기 때문에 어머, 제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5살 때까지 이미 다 이쁜 짓을 다 했기 네. 때문에 더 이상 효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라는 것이 고통을 부모에게도 주지만 또 감수하면서도 더 큰 기쁨 때문에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기쁨을 그러면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 안 낳는다고 젊은 세대들 타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상처 줄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윤석열 정부의 그 남 탓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남 탓할 게 아니라 왜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렇게 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아이도 안 낳고 젊은이들이 뭐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6명씩 낳았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네.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다. 그럼요. 저희 보는 겁니다. 이니화님께서 지역에 소아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소아과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부족해서 미어 터져요. 지방은 소아 응급실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딱 한 번 응원했을 때가 의사 예. 정원 확대한다 그랬을 때 아. 박수치고 환영했어요. 예. 지방에 가면요 응급실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각 의료계가 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모두가 서울에 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의사정원의 핵심은 지방의료대학에서 그리고 10년 이상 지방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그 제도가 결국에는 그 지역의 의료계도 살리고 그다음에 소아과 제도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조차 사실 선거 전이라서 갑자기 또 쏙 들어간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요거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완전히 반대하는 네, 게 네. 의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사 당연히 정원? 의사 정원 문제. 예. 저는 필수 인력이 지금 없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지방 의료 소멸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그럼 정원만 늘리면 해결되느냐? 전 그건 허구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오늘도 이 보고서 좀 늘 들고 다니면서 읽고 다니는데 네. 이것도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과 서울경제 시사점 이런 보고서들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방 의료 문제 내지 필수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수가 문제를 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에 사람들이 내려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내려가지 이거를 의사 정원만 늘리면 다 내려간다 이거 허구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문제 해결이라는 거 우리가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원만 늘리는 방식 지금 전용기 의원님도 동의하실 그 방식은 전 틀렸다라고 보고 논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필수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가 문제 당연히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지방 소멸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쳐서 사람들이 자원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때 저는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데요.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가 문제 건드려야 되고 비급여 문제 건드려야 되고 지방 소멸 문제 건드려야 되는 거 100% 동의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당과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건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문제는 지방에서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수가 건들면 수가 또 누가 뭐랍니까? 의협 난리 나요. 그리고 비급여 문제 또 의협 난리 납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애초에 정치권에서 해결할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나서 의사 정원 문제를 건든다라고 했을 때는 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그러니까 안 이거는 들려서 비유로 설명하면 이게 깔때기가 이렇게 있는데 네. 필수 인력이나 지방으로 가야 되는 의사 깔때기는 이쪽으로 빠져나와야지 그렇죠. 일로 채워지는 건데 문제는 깔때기를 넓혀놓고 물만 세게 붓는다고 해서 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의사 수만 늘려놨을 때 오는 폐해 거기서 오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장애인 필수 인력 해결하고 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정원 문제로 바로 도망가는 것은 전 정직하지 않고 수가 문제 당연히 어렵지만 그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책임도 정치권에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니까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고 모두가 해야 되는 문제니까 여야가 더 싸울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요, 해결해야 그럼요. 됩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분은 의제를 정해가지고 하나씩 토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나 혼자 산다로 시작해가지고 22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갔어요. 예. 할 얘기 많은데 할 큰일 얘기가 났네요. 너무 많아. 예. 큰일 났네. 예. 진짜 소아과 필요해요. 애기 아픈데 기다려야 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전영규 의원님, 신인규 위원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유, 인기들이 많으십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정말 그 청년들이 정치를 국회로 바로 길 건너면 되니까 저희들이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좀 세게 정치를 좀 당사자주의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권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지도부가 만나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어제죠. 김기현 대표하고 인유한 위원장이 또 만났어요. 인유한 위원장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예. 약 한 17분가량 두 분 함께 했는데 기자들이 15개 질문을 물어봤지만 인유한 위원장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충 뭐 무마용 이제 그 백브리핑이 나왔는데 자, 언론에서는 김기현 판정승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신인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일관되게 네.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총선 치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네. 판정승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KO. 그렇죠. KO로 그냥 종이 울려버린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사실 인효한 위원장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이제 언제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것만 남은 시점의 문제만 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당을 사유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 상징물이 또 김기현 대표, 바지 대표로 우리가 네, 부르는 건데 결국에는 그 공천을 앞두고 이제 올 것이 온 것이죠. 서로 자리는 한정돼 있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잘했더라면 그럼 당선 가능성이 많고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테니까 보낼 사람이 많았을 텐데 너무 정치를 못하고 정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당선 지역구가 더 줄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순 충돌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김기현, 인요한, 뭐 장제원, 윤석열 이런 인물들로 나타나고 뭐 그 사이에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네. 이게 핵심은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의 당권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인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인요한 이분이 복식조고요. 김기현, 장제원 이 김장연대가 이번 시즌 2로 된 건데 거의 저는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거의 KO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근데 그 힘의 근원에는 당원들, 네. 버스의 힘, 전 거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버스의 힘. 꺾이지 않는 버스. 꺾이지 않는 버스, 중꺾권. 버스의 힘. 예. 네. 버스 힘이 크거든요. 예. 이거 여든 야든 특히 국민의힘은 매우 큽니다. 예, 국민의 버스 못 채우면 이거 큰일 납니다. 4,500명 여원 예, 기록. 예원산악회. 그건 진짜 대단한 걸로 예. 볼 수 있죠.
있죠. 근데 네. 거기에 힘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실권이 김기현 대표한테 완벽하게 몰려 있으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장제원 의원의 힘이 더불어지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KO패 당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봐요. 그 네. 너무 그 펀치도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예. 뭐 열심히 해보겠다 했는데 역전의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뇨한 이미 위원장이 KO라서 수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공이 수건이 울렸습니다. 들어와서 공이 울렸어. 더 이상 재경기는 아.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네. 궁금했던 게 네. 분명히 이뇨한 위원장이 나와서 바로 질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안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아하. 말 한마디 못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뭔가 있습니다. 자리를 준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닐 공동선대위원장 텐데요. 뭐 이런 등등. 뭐 이미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지금 낮아졌 이미지가 네. 퇴색됐는데 네. 더 저는 연장한다는 건 배우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뇨한 위원장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인퀴즈. 그러니까 유퀴즈처럼 네. 인터뷰만 따고 MC 하시다가 마무리는 이제 셀프 네. 공관위원장 추천으로 이제 마무리를 내린 거죠. 거기에서 망가졌다고 네. 봐요. 공관위원장은 셀프 추천으로. 자기를 시켜달라. 예. 이것만 안 했어도 이뇨한 위원장이 분명히 치고 나갈 건덕지가 많았다고 보는데 네. 그거 이야기하면서 확 무너져 버리죠.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확실히 갑니다. 저는 확실히 김기현 간다. 대표의 욕망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욕망. 네. 왜냐면 원내대표까지 했고 광역단체장까지 했기 때문에 사선 의원 출신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번 뭐 국회의장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꿈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꿈꾸는 건 누구에게나 자유이기 때문에 이분의 자유도 보장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 숙이고 들어간 거죠. 아마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소위 물갈이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용산에 어느 정도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용산과 지도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그 오찬 이후에는 좀 끈끈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류를 이뇨한 위원장이 읽었고 본인의 힘이 좀 빠지는 것을 보이니까 말 한마디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거 봉합으로는 생각 안 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뇨한 위원장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했고 네. 굉장히 무리한 제안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셀프 공관위원장 네, 추천이라는 네, 네. 어색한 장면까지 연출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거 바지 대표님이 세게 버틴다. 그래. 네. 욕망이 셌다. 버스는 힘이 세다. 버스는 이렇게 힘이 정리할 수 세다. 있습니다. 우리 댓글 중에 둘 다 말이 너무 빠르다라는 댓글은 없나요? 뭐 그런 댓글은 없습니다. 아, 예. 뭐 다 적응 잘 하고 계십니다. 1.5배속으로. 이게 말이 느리면 살짝 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살짝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상 뭐 제3지대론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고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까지 해서 3총리 연대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 만날 생각 없다. 예, 여기까지 진도가 나간 상황입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차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좀 낮다라고 보는 게 결국 정치적 뿌리가 민주당이고 네. 지금 나가기에 대한 명분이 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정치는 생멸이기 때문에 뭐 당이나를 버렸다. 요 정도의 메시지는 낼 수 있겠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청원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전향적으로 이낙연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당권 투쟁으로서 신당을 차린다라고 하기에는 네. 명분이 조금 약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삼총리의 화합 있는데 네. 삼총리의 화합도 분명한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분들이 다 장단점이 뚜렷한 분들이고 이 정치적 스타일,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세 분들이 합쳐서 이 당권에 대한 도전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재명 지도부가 이분들을 끊어 안을 만한 네. 더 파격적인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까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은 전용기 의원님의 분석에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성향이라든지 또 명분 누적 이런 면에서는 저는 신당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또 가능성의 면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다음 꿈이 대통령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대선을 안 나가는 방법 외에는 대선 나가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분의 대권의 꿈을 중심으로 그 행보를 추론해 보면요. 나가더라도
슈퍼 빅텐트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당에 대적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세력 덩어리를 가져야 본인도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슈퍼 빅텐트를 할 능력, 그러니까 정치력이 이낙연 대표에게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럼 방법이 두 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총리, 문재인 정부가 떨어져 나가는 효과까지 낼 수 있는 수준의 정치력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다 각자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들이라서 네. 이거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중도로 나와가지고 뭐 금태섭, 뭐 이준석, 뭐 많은 뭐 이현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하고 뭘 한번 다시 중도에서 해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험도 이낙연 대표가 대권 꿈을 갖는 한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분들은 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념과 비전을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게 하기가 힘든데 네. 이거를 또 다른 당끼리 다 모여가지고 뭔가 혼합적으로 한다? 전 이거는 바른미래당 시즌 2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만들어도 그냥 총선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럼 뭐 그런 어떻게 해야 상황인 거죠. 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이거로 봐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죠. 공개 편지. 공개 편지. 네, 우리 서른 의원도 있다, 윤영찬 의원도 있다. 공천 챙겨줘라. 우리 쪽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나 여차하면 나간다라는 네. 본인의 몸값 올리기로 이건 봐야지. 이걸 가지고 실제 결행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권 꿈을 포기하시면 가능해요. 그럼 모두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 포기 안 하는 전제 위에서는 삼총리와의 연대, 아니 나와서의 호남 연대인데 전 둘 다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이분이 뭐 할 저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와의 네. 연합설 예. 이런 것도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총리의 이 연합은 이낙연 총리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참고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신 분인데 네. 그분하고 다시 손을 잡는다?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전 이거는 소설 중에 소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나볼 의향은 있다. 단 문재인 정부 총리와는 같이 할 생각이 없다. 그걸 다 내려놓고 뭐 정리하고 오라는 무슨 말- 그러니까 잘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그러니까 자연인 이낙연 뭐 그러니까 대권 꿈을 버리면 뭐 가능한데 이런 얘기 예. 같은데 그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또 이 와중에 본인 몸값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몸값은 이준석 대표도 엄청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낙연 총리를 그렇게 평가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는 네. 요즘 상황 이렇게 보면서 정치라는 게 뭐 정치 오래 하고 한 거 전 다 존중하는데요. 정치가 인기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한동훈 장관 보면서 참 거품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카푸치노 위에 있는 거품 같은 거예요, 인기가. 근데 그립이 좋네요. 아 그러니까 그림 연구소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 근데 거품 같은 건데 정치는 인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용과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언론을 이용하고 아무리 거품을 일으켜 가지고 한다 한들 거품은 곧 꺼지거든요. 그 버블은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한국 정치가 좀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 그런 나온 생각이 길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왔지 않습니까? 정책의총에 와서 본인, 그러니까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본인이 오겠다. 와서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겠다. 그리고 나서 와서 보니 참 좋다. 이 단어가 나왔어요. 굉장히 해맑게 웃으며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뭡니까? 그 장관입니까? 뭐 정치 출마 예정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출마 예정자죠. 이거 네. 사실 거의 장관은 지금 이것을 쌓아놓기 위한 명분 정도로 보이고 본인의 거품이 아니길 증명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 현실 자체를 다 즐기고 있어요. 사실 대구 가서 네. 대구 시민들이 듣기 좋은 멘트 딱 쳤잖아요. 6.25 때도 뚫리지 않았고 그리고 뭐 산업화를 가장 먼저 한 거다. 이거 완벽한 정치 언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머까지 또 던져요. 뭐 이 더위를 이겨내는 데프리카. 예, 네. 그런 지역에 있는 예, 사람들이다. 이거 완벽히 장관의 역할보다는 정치인의 역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의원총회에 가서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장관들도 정부해야죠. 필요한 내용들을 네. 다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장관직을 가지고 지금 출마를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정말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이름을 제가 이제 한가한 장관이라고 이름을 바꿔 개명시켜 드립이 드렸는데 좋네요. 한가해 보여서 아니 한가한 장관. 이도경님이 드립 최고시네요. 두 분 방송 요즘 재밌다. 그런 칭찬은 조금 받고 있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긴박감이 넘치는 토크다. 막 아니 난리 근데 났습니다. 저는 이 한가한 장관
장관의 이런 뭐 사진 찍는 것도 참 네. 문제고 정치적 편향성 뭐 다 문제 제기할 게 좀 한두 개가 아니고 끝도 한도 없는데 네. 전 한동훈 장관 요즘 이렇게 표정 보고 있으면은 자기 인기를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누가 호를 지었어. 버블 한동훈. 버블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어제 와서 한 얘기도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인구 재앙 뭐 거기까지는 문제의식은 제가 뭐 동의하고 제가 썼던 단어니까 동의하는데 네. 해결책이 그럼 이민입니까?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한국은행 보고서 말씀 좀만 드리면 이 네 가지 원인을 구조적으로 짚는데요. 네. 첫 번째가 구조정책, 그러니까 노동시장 양극화, 수도권 문제, 교육경제 압력 완화, 구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가족 지원 예산을 현재 1.55%에서 OECD 평균인 2.2%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OECD 최하위권인 일가정 양립에 대한 환경 조성이 네. 필요하고 네 번째가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이 네 가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맞는 얘기 같은데. 이 논리대로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초등 돌봄. 네. 그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얼마나 평면적이고 단선적인가를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한국은행도 지적하는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의 이민 정책은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단선, 평면 그것도 못 쫓아오는 정책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네. 저출산을 해결하는 맞는 키가 아니라는 아니죠. 건데 한동훈 예. 장관이 너무 이해가 얕고 지금 버블 인기에 취해 있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일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인사정보관리단도 엉뚱한 일만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저출산에 대해서도 완전히 헛짚고 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대한민국이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주의가 좀 강하고 네. 이 이민자들에 대한 아직까지 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급진적인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유럽도 굉장히 출생률이 높은 지역을 가보면 이 아랍권에 있는 분들이 출생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사실 우리 민족주의가 강한 이 대한민국에서 뭔가 확 바뀔 수 있는 진짜 아니, 근데 지점이 될 수 있는 되게 부분이라 웃기는 게 어제 그 이민청 설립하면서 이민 정책의 중요함을 막 강조하면서 또 열변을 토하시대요.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자기 정리가 안 안 됐고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요 제가 문제 제기한 그거예요. 이민청 성립 저는 설립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민도 다뤄야죠. 근데 문제는 인구 재앙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답으로서의 이민은 완전히 꽝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아니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법무부에. 그렇게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 공지돼 있습니다. 인터넷 공지. 홈페이지에 2023년 11월 30일에 나온 거니까 뜨끈뜨끈해요. 네. 네. 읽어보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지 네. 인기에 취해가지고 한가하게 기차 시간 연기하면서 사진만 찍는다? 표정을 보면은 너무 본인이 지금 처음 받아보는 인기에 너무 취해 있는 그건 아니다. 권력의 술에 취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이민청과 관련된 비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수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엉뚱하게 때문에 찍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이고 한동훈 장관이 거의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그걸 그리는 그런 새로 나오잖아요. 근데 딥하게 논의하고 앞으로 이 난민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민자들이 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문화들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들어가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만약에 정치인으로 나오시잖아요. 취재 편의점에서 만약에 섭외를 해주시면 네. 제가 저출산 놓고 네. 여기서 토론하면 15분 안에는 끝낼 수 있습니다. 아. 15분 안에. 네. 진짜로. 15분 15분 완성. 안에. 드립으로 아니 뭐 드리블해서 정신없이 막 네. 혼란하게 하는 거죠. 뭐. 어떤 분이 아까 이 방송 지금 실시간 방송인가요 하셨는데요. 실시간 방송 맞고요. 두 분 고정 갑시다. 예, 이런 고정, 예, 여론이 고정 그렇다. 갑시다. 예, 여론이 여론은 지금 무시하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참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서 지금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요. 세종시에서 국토부 기자들 대상으로 설명할 때는 중도 확장론 이준석 안고 가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다가 그 이튿날 바로 어딜 갔냐면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게다가 거짓말 논란까지 생겼거든요. 안 만났다. 뭐 그리고 전광훈 주도 집회인지 몰랐다. 나는 간증하러 갔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다 드러났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또 거짓말까지 해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원희룡 장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변질됐죠. 저는 국토부 장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네. 장관이 의원 생활도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지사로서 역할도 잘 하셨습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양평 로드, 양평 고속도로 이후에 약간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이 좀 다르다라고 했고 굉장히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면 백지화 선언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논란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더 큰 명분을 준 게 원희룡 장관이에요. 사실 이러다 보니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패착이 어제 있었던 정광훈 목사와의 그런 논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은 저는 별도로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네. 이미 사진이 나왔으니까 뭐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에 이어서 원희룡 장관까지 이 두 분이 국민적 원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원한을 사는 수준 아니냐. 이 정도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는데 특히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저는 헌법적으로 세 가지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헌법 7조에 보면 7조 1항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공무원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거든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자기 정치와 자기 이익으로 정치적 자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라는 세금 받는 장관의 자리가 원희룡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놀이개? 정치적 장난감? 이 수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고요.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건 한동훈 장관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7조 1항 위반이고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중립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편향돼 있는 보수 집회 같은 교회 자리에 가서 간증을 빙자해가지고 정치활동했거든요. 이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다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더 심각한 것은 헌법 20조 2항에 보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명백하게 쓰여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교 분리 원칙을 이렇게 어겨도 됩니까?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 안 만났다면서요. 거기다 거짓말까지 얹어지거든요. 저는 이 전광훈이라는 그 뭐 목사라고 좀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정광훈 씨한테 예속된 국민의힘도 문제지만은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표 때문에 그렇죠. 표가 되니까 조상 묘자리도 판다라는 김재원 의원의 말로 설명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분들 다 심판 받아야 되고요. 원희룡 개인의 이런 공적인 행보들은 용납할 수 없는 저는 선을 넘어도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레드라인 넘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레드라인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장도 원희룡 이런 장관은. 막장이 없는 것이죠. 장관들이 저런 정치적 중립 행동 말도 안 돼. 현직 장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 문제를 사실 민주당이 좀 건드려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또 안 건들죠. 왜 그러는 왜냐하면 거예요, 민주당? 왜 안 하는 키워주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원희룡 장관의 이런 그 불법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원희룡 장관은 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또 들어놓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오히려. 키워주는 거는 예를 들어 작은 의혹을 크게 했을 때 키워주는 거고 하는 건데 짚을 건 짚어야 오히려 그렇죠.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움찔을 하지. 이거 법 위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짚을 건 짚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민주당이 좀 음.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전국 운영의 좀 주도권을 날카롭게. 날카롭게 의표를 찌르면서 이렇게 센스 있게 그런 정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막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상식적인 정부였으면 네. 이게 문제가 있다라면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라고 짚었을 텐데 네. 본인들이 더 날뛰어버리니까 사실 이게 더 이상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은 인정을 넘어서서 킹정이라고 하죠. 킹정입니다.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양평고속도로건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소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라는 상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면 백지화하고 나는 민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 지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더 큰 문제가 우리한테 당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 또 저 사람이 날뛰고 키워주는 것 아닐까 하는데 사실 우리는 국민들을 좀 더 믿고 민주당이 더 치고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분명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믿고 좀 날카롭게 지적할 필요도 있다고 근데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뭐 예를 들어 강도 1일 때 민주당이 10으로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게 말고 김의겸 의원, 뭐 최강욱 의원 뭐 말하면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과거에 좀 헛스윙한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약간 트라우마에서 이러시는
계시는 것 같은데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가지고 헛스윙을 한 거는 문제죠. 그러니까 역풍이 불죠. 근데 완벽하게 실책을 했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몰카라든지 원희룡 장관 이런 거짓말이나 이건 물증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더 세게 날카롭게 진돗개처럼 물어 뜯어도 이거는 국민들이 오히려 원하는 건데 여기선 또 앞선 상처들 때문에 아 이것도 역풍 불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이건 못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저는 앞뒤가 좀 뒤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조명 논란 뭐 이런 게 이제 그때 그렇죠. 심각했던 거죠. 아니 근데 조명 논란도 근데 그거는 이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진 전문가들 이제 저희 같은 업자들을 뭐 이렇게 그 기자 출신들이 보기에는 너무 명징한 거예요.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명이 없으면. 근데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다가 밀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기승전 김건희 뭐 기승전 한동안 그렇죠. 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피로감에 예. 역풍을 우려하시는 그렇죠.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럼에도 그거 주소는 그렇죠. 아니라는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 명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괴한 해명을 내놨잖아요. 무슨 반환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1년째 보관 중이라는 건데 실제로 전직 청와대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게 뭐야 있지도 않았고 어디에 그런 걸 만들었다 아니 그리고 선물 반환 창고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게.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 되는 뭐 거죠. 웃긴 게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배우자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상습화돼 있죠?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정말 진짜. 도저히 이해 아니 사업하다 오신 분도 아니고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가 비판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좀 날카롭게 네, 더 부탁합니다. 세게.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네. 더 막 세게 하십시오. 아니 원희룡 장관 네. 문제는 진짜 제가 헌법 다 얘기했잖아요. 네, 짚어줘야 돼 이거는. 맞습니다. 당한 게 맞습니다. 아니라 동감합니다. 저희 의원님 문제 심각- 편의점에서 세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좀 변명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세게 좀 그러니까 치겠습니다. 신선한 세게 용기니까 좀- 신선하게 용기 그래, 있게 갑니다. 신선한 진짜. 용기로 젊은 정치인들이 좀 화끈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담아서 요거 좀 다시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부산으로 싹 다 끌고 가가지고 떡볶이 먹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전재수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부산 그래서 대통령이 떡볶이 먹방을 했기 때문에 좀 민심이 사그라들고 부산 엑스포 에휴, 실패했어도 그냥 넘어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위기냐?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부산 시민들 더 열받았다. 여기 와서 떡볶이를 왜 먹냐 지금. 장난치는 거죠. 에이. 그리고 더 문제는 재벌 총수들 들러리 세운 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엄청 바빠요. 지금 이 정부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준다면서 재벌들 사실 뭐 법인세도 다 깎아주면서 일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무기를 삼아가지고 이제 재벌 총수들을 본인 이제 그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부산까지 데려가서 떡볶이를 먹어요. 이거는 옛날에 독재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정말 큰 문제를 낳았다고 봐요. 예.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한가한 직책입니까? 특히 오너들인데 이분들이 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수 아닌 거 어제 확정졌습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본인이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를 뛰어다녔는데 그 지금 기업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바쁜 과정에 그분들을 떡볶이에 와서 먹방을 시켰단 말이죠. 네. 이거 기업 자유 회방죄 아닙니까? 이 보수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보수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기획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이 기획을 했겠죠. 그 대통령실에 누가? 이걸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보좌를 하고 또 대통령도 그게 마음에 드니까 와, 네. 나 먹을 거 좋아하는데 떡볶이 맛있겠다. 부산 오뎅이랑 나 옛날에 부산 고검에 근무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네. 막 밀면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예. 그냥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좀 뭐랄까요 너무 수준 낮은 인식 이렇게 해서 기업 총수들 옆에 거느리고 있으면 국민들이 막 박수 칠까요? 좋아할까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기업 자유 회방죄가 있으면 이거 처벌해야 될 수준에 예. 정말 너무나도 한가한 모습을 연출했고 전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제 그 먹방 이후에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사진 뉴스가 쭉 있거든요. 그 사진 뉴스들을 보면 저희 지금 그 제작진께서 준비 중인데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나 연출된 막 기획된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예. 그 흡사 그냥 보면 어떤 정도의 시간이냐면 지금 저 떡볶이 보시죠. 일단 젓가락이요. 저런 젓가락을 쓰나요 또 시장에서? 우동집에서 쓰는 젓가락. 아니요, 저거는 쓴답니다. 네. 팩트 체크한 분들이 쓰네요. 저런 젓가락을 쓰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앞에 분식집- 꽂혀 있는 것 같아 앞에. 분식집에서. 아, 쓰는 거 맞네. 네. 앞에 꽂혀 있는 거. 예.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무슨 일식집에서 쓰는 그런 젓가락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흔한 풍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더 볼게요.
박형준 시장은 저기 젓가락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정말 대통령을 환영하는 부산의 시민들이거든요. 부산 엑스포가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표차예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 계신 평범한 시민들이 내가 가서 뛰어도 50표는 받아왔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저런 사진들을 대통령실이 올려놓고 문제 없다. 뭐 이런 걸 입증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진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한다 그래도 참모들이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진만 봐도. 사실 이거는 연출된 사진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12월 6일에 최경영 기자, 그러니까 네네네. 최경영 TV에서 오늘 수요일 점심 때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모여서 점심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은 그 대기업 연락이 갔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수요일 날 만나자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연출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을 정부에서 왔다 갔다 해라. 대통령실에서 왔다 갔다 해라 해서 실제로 모일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매일 보수주의 기자로 얘기하면서 중국과의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기업 총수들 불러가지고 주물럭대는 거, 들러리 세우는 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신규 변호사님이 보수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왜냐면 거예요. 기업의 자유를 회방하니까 보수가 아닌 거고요. 네. 저는 국민을 수단화하고 국민을 도구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식이 지금 재벌 총수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 데리고 와서 홍보에 이용해 먹은 거 아닙니까? 도구화로 그렇죠. 쓴 거죠. 예. 그 인식 자체가 너무 천박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사진 뭐 대통령실 아까 봉합 문의도 있으니까 공식으로 네, 올라간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저거는요 홍보는 맞죠. 뭐 대통령실이 당연히 홍보 수석도 있고 하니까 홍보는 뭐 그거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수준을 평가하면 저거는 B급 C급이 아니라 F급이죠. F급 홍보죠. 완전히 낙제고 누가 저 사진을 보고서 갑자기 그 예를 들어 우리 그 29표 얻었죠? 네. 엑스포에서 네. 29표 얻은 국가 중에 누가 더 저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 보겠으며 우리 국민들도 지금 30% 지지하죠. 거의 30% 초반인데 네. 1%라도 저게 올라가겠습니까? 저 사진 보고 오히려 그 30%에 붙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저렇게 F급으로 홍보하면은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오히려 홍보를 하고 홍보비만 쓴 굉장히 저건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그 대통령께서 저렇게 총수들까지 데리고 가서 네. 떡볶이를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실행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만해요. 이렇게 재벌 총수들이 정부랑 같이 움직여서 지방에 갈 때는 네. 그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거든요. 네.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기업들이 이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가를 밝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응원을 해야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네. 만약에 대기업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서 어떠한 위법성이 발견됐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진만으로 끝난다 그러면 심각한 역풍이 불 겁니다. 네. 지금 부산 시민들 가지고 장난치나 우롱하나 이런 비판이 있을 아이고,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네. 어제 전화해서 어제 밤에 전화해서 저녁 때 전화해서 그 내일 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전화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화해서 오라고 했는데 참 골치 아팠을 거예요. 대통령이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아. 그리고 대통령이 또 왜 부르지? 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점심 먹으면서 떡볶이 네. 촬영했다는 거잖아요. 네. 총수들도 일단 자괴감 들 것이고 예. 이제 지역 경제 발전화를 위해서 본인들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해야 될 것이고 예. 앞으로 나올 일이 저는 산더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저 사진 보면서 네. 진짜 이거 취재 편의점에 취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신났겠죠. 네. 막 박수 소리 듣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신났을 거고 박형준 시장은 아마 휴 다행이다 하지 않았을까요? 아, 대통령이 와서 또 네. 수습을 하시네. 네. 내 책임 좀 나눠질 수 있겠다 생각했을 거고 옆에 있던 김기현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떡볶이도 저 후순위로 받아가지고 끼지도 못해서 김기현 김기현 대표는 대표 사진 속으로 좀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나왔는데 다시 한번 속으로 보여주세요. 김기현 대표는 공천 때 보자. 아마 이렇게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재용 회장하고 네. 삼성 회장하고 구광모 LG 회장도 네, 옆에 서 있던데 전 이 두 분이 네. 나중에 이런 건 자서전으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진짜 한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열은 떡볶이랑 어묵을 대통령 드시는 것 국수 같고요. 우동 같은 거 받았어요. 대통령 뭐 우동. 국수인가요? 네, 우동인가요? 우동. 예. 그리고 뒷열부터는 또 없어요.
예, 뒷열은 대변인하고 저 김기현 대표 못 받은 거죠. 예,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열은 먹고 뒷열부터는 못 먹는 분위기다. 저 김석기 최고위원도 예, 지금 예. 웃으면서 쳐다보네요, 음식물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진을 위한 연출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엑스포 실패가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절대 안 되죠. 부산 시민들이 그런 정도 수준이냐?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의 의식을 우리가 가서 한번 달래주고 대통령이 떡볶이 한번 먹고 서민 코스프레 한번 하면 대충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를까요? 대충 넘어가면 우롱이라니까요. 우롱이다. 그리고 이제 재벌 총수들이 갔으니까 또 네. 뭐 하나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내놓아야 될 거예요. 사실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부산에 있는 30대 택시 기사가 네. 엑스포 유치 안 되면 나는 이제 부산 뜰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야. 왜 그러냐면 엑스포에 유치되면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이 부산에 투입이 될 것이고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참하게 실패했고 실패하면서도 반성의 의미를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뭐 51대 49다 엎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만 부풀렸거든요. 네. 이에 대한 책임을 사실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150개 정상을 만났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여기서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아니 150개국 정상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29표밖에 못 거둬올까?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무능을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얘기하고 다녀요. 아, 그런 댓글들이 부끄럽죠. 많았어요. 저렇게 하는 것이 창피한지 모르고 한다는 게 참 한심하다.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또 나가십니다. 다음 주에. 예.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국빈 방문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는 건 좋아요. 대통령께서 당연히 외교력을 행사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 결과물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29표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나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아니 내치를 이렇게 내팽겨 쳐놓고 나가기만 한다는 것은 진짜 좀 반성을 네.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들어올 때마다 문제 생긴다는 비판도 있어서 예, 참 어렵습니다. 자, 어렵네요. 두 분께 네. 제가 조금 민감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벌써 이건 좀 시간이. 여쭤볼게요. 내년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종합을 해보면 권역별 병리평? 여기까지 좀 합의가 되는 분위기인가? 그런데 워낙 병리평 회기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민주당이 우리 아직 안 정했거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다당제를 이루어서 함께 연합해서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사실 밀어붙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는 결국에는 합의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합의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더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선거제도 개편을 하기 위한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좀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뭐 위성정당 아니냐, 누구 선도 탈당한 거 아니냐, 내지는 또 이 선거제도라는 게 룰이기 때문에 저는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네. 저에게도 유불리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국회에다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요. 네. 결국 이분들이 저는 제 부탁을 무시할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대는 없어요. 대신에 저는 거기에 아이고야. 대한 책임은 물릴 겁니다. 저는 역사가 기록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는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국민의힘에 대해서보다는 다수당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선거는 현실 아니냐라는 뉘앙스면은 그냥 병리평으로 가겠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네. 근데 입장을 안 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원내대표 사안이니까 대표가 입장 낼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럼 저는 역으로 그럼 당대표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소신을 밝혀야 되고 대선 기간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다당제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피해간다는 건 이재명답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말 바꾸기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DJ 노무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저도 존경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어떤 결단했을까요? 거기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피해갈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요. 설사 저도 민주당은 살 겁니다. 근데 원칙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칙 없이 이기면 민주당은 영원히 소멸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볼 때 이재명 대표한테 빨리 입장을 밝혀라.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요 논점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 이야기라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한들
그렇게 원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게임의 룰을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거를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죠.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서 선거법 개정을 안 해버리면 지금 연동형대로 가는 게 룰이죠. 현재의 룰이죠. 그거는 현재 안 바뀌는 룰대로 거죠. 가면은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위성정당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오히려 더 많은 병폐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더 아니 무리가 근데 있는 두 것 가지예요. 같고 위성정당 할까봐 지금 방어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 얘기인데 저는 그겁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과거에 미래한국당만큼 국민들이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고요. 두 번째 저도 나왔습니다. 더 많은 신당들이 나올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절대 민주당이 불리하지도 않아요. 그 표가 다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국민의 함 뭐 이런 정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나올까요? 무슨 뭐 국회의 힘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당으로 표가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는 당신들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칙할게.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반칙을 하면은 같이 꾸짖어야죠. 그리고 그걸 심판받게끔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너희도 반칙하니까 우리도 반칙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국민들한테 두 번 속이는 거예요.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사실 봅니다. 저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위성정당 방지해야 된다라고 서명까지 했는데요. 소신이 있으시니까. 네, 저는 그렇게 75인 중에 한 분. 네, 75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선거를 합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심판을 한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로에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생각하는 거지고 당 지도부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서 자, 룰 개정이 결국에는 한 당의 결심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리 심판받게 한들 결국에 피해 볼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도 넓어질 거기 때문에 입장을 바뀌기 아니에요. 좀 어려운 민주당만 부분이 있는 입장을 거죠. 정해서 룰을 안 바꾸면요 이대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관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만들겠다는 거니까 만들면 그걸 심판하면 돼요. 국민의 70%의 힘으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역사적으로 소멸시키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너무 이거는 속보이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솔직해져. 차라리 그냥 우리도 의석수 비례대표가 15석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도 같이 심판하면 되겠다.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너무 비겁하게 자기들도 여기 반칙하니까 끌려가면서 반칙을 같이 하겠다. 이거는 그냥 이건 정치를 넘어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건 국민들한테 속이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게 속이는 것보다는 저는 그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한테 핑계 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10석 이상 20석 가까이 국민의힘이 얻는다고 저희 당도 쳤을 있잖아요. 때 저희 당도 있고 많아요. 보수들이 그러니까 많아서 많은데 심판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과반은 좀 얻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솔직하게 그 표 의석수 중요합니다. 참고로 잠깐만요. 저 절대 국민의힘에 제 인생에 걸고 돌아갈 일이 없고요. 저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세게 심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하니까 반칙한다. 그건 사실도 안 맞아요. 왜냐면 저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나 여러 당이 나오면요. 옛날처럼 표 못 얻어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이 권력에 대한 저항의 힘은 의석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한테 과반수를 뺏기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칙에 대한 민심 동행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속임보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반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첫 번째. 그 다음에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저는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제가 구매해서 선물을 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진짜 민주당 의원님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지 하면 전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바보 부분이고. 노무현 소리 들은 거예요. 그건 바보 맞습니다. 그때는 뭐 현실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다 바보 소리 들으면서 대통령 만든 당인데 그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도 그렇죠. 이상적인 그 부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정치가 어렵습니다. 네. 네. 좀 말로는 뭐 쉽지만 실제로 행동에 들어갔을 때 결단하는 문제, 국민을 믿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사실은 그게 정치의 용기고 신선한 용기. 예. 예,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오디오가 비지 않는 토론이었어요. 예. 제가 숨만 쉬었습니다. 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말을 많이 아니요,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드립이 예. 좋았습니다. 예, 드립이 너무 좋았고. 연구소 매주 받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재밌게 댓글도 열심히 많이 달아주시고, 또 막 논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뭐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두 뜨거운 분은 논쟁이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고,
뭐 이상이 밥 먹여주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언제나 뜨거운 정치권의 현안을 두고 청년의 눈으로 한번 정치를 분석하고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림연구소의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우리 신인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네. 그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드립 좀 배워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민주당 정책을 차용하겠어요. 저는 무상 드립 가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네, 다 공지해놨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한가운 장관이 무상 드립 굉장히 가겠습니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한가한 장관. 한가한 장관. 네, 그래서 오늘 즐거운 토론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네. 전용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